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FOMC 의사록 주목. 이번 주 투자자들의 눈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1월 FOMC 의사록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이 후퇴하며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린 뉴욕 증시의 행방에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물가 깜짝 상승, 인플레 재부각, 5월 금리 인하 난막. 미국 노동부가 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 16일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 밖의 깜짝 상승폭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0.1%였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천장 뚫는 일본 증시, 일본 니케이 34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 니케이 지수는 이날 개장하자마자 상승 곡선을 그렸고 오전 10시쯤 38,865를 찍으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의 50포인트 차로 다가갔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역대 최고치는 거품긴 1989년 12월에 기록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8,915이고 장중 고점은 38,957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시장 꽤 선전한 한 주였습니다. 가치주, 성장주 할 것 없이 다 괜찮았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1.5%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성장주 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최근 우리 시장의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주 쪽에서 외국인이 저평가 이런 주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주 쪽입니다. AI 테마 여전히 살아있고요. 개인들, 외국인들의 매수에 매도한 그 자금을 가지고 2차 전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슈입니다. 그다음은 이제는 뭘까요? AI의 대장주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미국 시간 수요일로 있습니다. 과연 분수령이 될까요? 아니면 더 뛰어넘는 모멘텀장이 될까요? 분기 실적을 하나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박스를 칠해놨습니다. 지난 4분기 연속으로 시장에 깜짝 실적을 이렇게 전달했고요. 특히 최근 2분기는 아주 그 가파른 상승세 때문에 주가가 한껏 이렇게 올라갔던 이런 분기였습니다. 이번 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분기 EPS 기준으로는 20% 정도 이렇게 성장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연간으로 보시면 24년에는 23년 대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을 보더라도 연평균 성장률이 43%에 이를 거다. 이게 시장의 기대치인데요. 그런데 포워드 PER 3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엔비디아가 될까요? 아무래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6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 증시의 분수령이 될지 또 다른 모멘텀이 될지 이번 한 주도 저희 증시파를 보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은 P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CPI에 이어서 PPI마저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지수는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에 영향을 줬던 지표 먼저 살펴볼 텐데요. P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월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Wholesale prices rise more than expected. 기사에도 나와 있다시피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0.1% 정도 상회했고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6% 정도 상승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1년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됐고요. 지수에는 하방 압력이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은 일본 증시였습니다. 일단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해냈습니다. 38,800선을 넘어서면서 장중에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개장하자마자 상승 곡선을 좀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급등 후 내림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전날에 이어서 연이틀 3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부분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고조가 되게 되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폭탄 등 무기를 추가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가 된 기사인데요. 중동 리스크가 이스라엘 하마스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까지 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사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와 있는 경제 관련 기사들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뉴욕타임스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iden administration is set to slow early stage of shift to electric cars라는 기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electric cars, 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해서 속도를 조금 늦추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을 다룬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작년 4월에 환경보호청이 발표했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자동차 노조를 좀 달래기 위한 행동이 포함이 좀 되어 있는데요. 즉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지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자동차 노조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같은 정책을 조금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짚어드린 바대로 미국 자동차 노조 조합원은 14만 6천 명에 좀 달하고요. 이들 대부분 업체들은 미시간주 그리고 위스콘신주에 공장을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대선에 있어서 경합 지역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치룰 당시에 미국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얻어서 경합주에서 승리를 좀 얻었다라는 점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과 중국을 다룬 기사 좀 보실 텐데요. China train maker investigated by EU over foreign subside라는 기사고요. 유럽연합이 중국의 열차 제조기업을 상대로 해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EU 집행위는 역외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중국의 기업인 중처스팡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이 기업이 불가리아 내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을 왜곡하는 수준의 역외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현재 좀 보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를 좀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EU가 역외 보조금을 규제하는 첫 번째 사례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는 작년 7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규정을 통해서 역외 기업이 무차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EU 기업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좀 막고 공정 경쟁 환경을 보장한다라는 명분으로 이 정책을 좀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초안 좀 발의했을 때부터 자국 기업의 해외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공세적인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을 좀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해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지난해 EU는 중국의 중국산 전기차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의 국영 기업을 직접 겨냥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또 한 번 중국 당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기사인데요. China's Wang Yi tells Blinken U.S. should lift sanction of Chinese firms라는 기사고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기업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 뮌헨 안보 회의를 계기로 함께 좀 만나게 됐는데요. 이어 다양한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링컨
블링컨 장관과 왕주임의 양자회동은 작년 10월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졌던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좀 추진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들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외신들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중국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좀 했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아울러서 러시아의 인공위성 파괴용 우주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반면 왕주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제재 해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주임이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의 합법적인 발전 권리를 훼손하지 말라라면서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일단 다음 단계에 있을 각급 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교, 정책, 아시아 태평양 문제, AI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함께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양국의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누그러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별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초록색 빛보다는 조금 더 붉은 빛이 강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첫 번째 특징주로는 코인베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8.8%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도 관련주로서 함께 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2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좀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4분기 2억 7,300만 달러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은 9억 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거래 수수료 매출이 매출 상승을 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정규장에서 8.8%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함께 보실 거고요. 일단 정규장에서 무려 20%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9.99% 하락하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가속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 AI, 5G 등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서 좀 활용되다 보니까 한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가 있었는데요. 다만 지난주에는 웨도브 씨가 슈퍼 마이크로의 AR 호재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면서 최초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고요. 최초 목표 주가로는 96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았고요. 주가가 이에 반응을 하면서 20%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0.84%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다라는 방침의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애플은 EU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반독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인 스포티파이가 애플의 자사 서비스인 애플 뮤직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좀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더 저렴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강력한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들에게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외신들은 애플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 시장법을 둘러싸고 빅테크 기업과 EU 사이의 갈등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AI 샘 올트먼 소식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0.61%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샘 올트먼은 자체 AI 반도체 생산을 좀 하기 위해서 사상 최대인 7조 달러,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9,30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트먼이 어떤 반도체 기업과 함께 손을 잡게 될지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 TSMC, 그리고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경영진과도 만났고요. 오는 21일에는 인텔의 다이렉트 커넥트 행사에 참여하면서 팻 겔싱어 인텔 CEO도 함께 만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오픈 AI 기업 가치가 10개월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하게 되면서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비공식적으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에 이름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지난 한 해 동안만 보더라도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해왔는데요. 지난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를 단행했을 때만 하더라도 기업 가치는 29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 10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800억 달러 규모로 3배 이상 폭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오픈 AI가 생성형 AI 산업에서 확실하게 좀 주도권을 갖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트먼은 이런 동맹을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좀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을 비롯해서 다른 관료들을 포함한 회의를 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반도체 동맹은 과연 어떻게 구성하게 될지 이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인도의 SSD 개발팀 신설, 삼성 51조 시장 정조준,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인도법인은 최근 메모리 솔루션 팀 산하의 솔루션 프로덕트 디벨로먼트 그룹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SSD 제품의 하드웨어 설계를 비롯해 전력과 성능, 최적화에 관련된 연구를 담당할 예정인데요. SSD는 낸드 플래시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자기 디스크가 아닌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점에서 기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제품보다는 빠른 속도로 데이터 읽기, 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같이 고성능을 요구하는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용 시장에서도 고사양 게이밍 또는 고화질 영상 녹화, 편집 등 대용량 그래픽 작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성능 대용량 SSD로의 세대 교체가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SSD는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기술이 아주 중요한데요. 또한 낸드에 컨트롤러 부처파는 제품인 만큼 전력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SSD 연구 조직을 인도에 세운 것은 우수한 인재풀을 기반으로 기술 격차를 빠르게 벌려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도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코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미국과 중국과 함께 3대 정보기술 인재 시장에 속한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SSD 기술 격차를 벌려 D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느린 낸드 시장에서도 우위를 놓지 않겠다라는 구상입니다. SSD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세계 1위를 유지해온 만큼 이 시장의 성장세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글로벌 SSD 시장 규모 살펴보시면 2023년 약 166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385억 달러까지 껑충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낸드 제품 가격과 수요가 동반 상승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풀려가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는 낸드 또한 업황이 회복되는 가운데 서버용 SSD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서버용 SSD 출하량 증가폭이 전 분기 대비 약 50%에 육박하는 등 큰 폭의 판매 증가가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올해 역시 선단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MS팀 산하에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고요. 하드웨어 설계와 성능 최적화를 연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열 전문 엔지니어 역시 대거 영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역시 함께 짚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조 게임 시장 잡자 크래프톤 인도 인재 입도의 선매. 우선 지속적으로 인도 시장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역시 인도 시장 발빠르게 선점하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이 세계 최대 인구를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게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현지 인재 개발 그리고 양성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 흥행으로 입지를 다진 크래프톤은 인재 양성을 비롯해 게임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중국 대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인도를 기회의 땅으로 보고 적극적인 현지 인재 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 게임 시장 규모는 2024년 34억 9천만 달러에서 2029년 72억 4천만 달러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의 인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살펴보시면 우선 크래프톤 인디아 얼리 탤런트 프로그램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학과 경영대학 연계 채용 역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인디아 게이밍 인큐베이터와 게임 스타터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크래프톤은 인도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면서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톤은 인도 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굳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방침이고요. 아울러 인도에서도 게임 출시를 이어갑니다. 인도 시장에서 독립적인 퍼블리싱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인데 지난해 3월 출시된 로드 투 발러, 즉 엠파이어스는 다운로드 수 100만 명을 넘기면서 제2의 배틀그라운드 지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 채용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작년 10월부터 스타트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관련해서 흥행몰이 현지 입지가 굳건해지고 있는데 이달 새 게임 가루다 사가 역시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인도와 관련된 부분들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VR로 굴착기 면허 취득, 해외 바이어도 만난다.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직원들은 회사가 구현한 메타버스 안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만나 실제 똑같은 건설 기계를 바탕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VR 검증 협업 플랫폼 체험관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내부 직원들이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건설기계 제품을 보며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직접 고글을 착용해 가상현실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VR 플랫폼은 설계 이후 제작을 앞둔 기계들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VR 플랫폼이 설계와 성능, PS팀 등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가고 있고요. 회사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유럽이나 북미 등 해외 바이어들을 위한 대고객 솔루션을 프로그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 솔루션 연구팀은 실내에서 안전적인 사고와 시공간 제약 없이 운전 연습이 가능하다라며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임직원 200에서 300명 정도가 관련 교육을 받았고 특히 최근에는 굴착기 등 면허를 합격한 직원도 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해당 화면이 HD 현대 임직원이 15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글로벌 R&D 센터에서 위치한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에서 건설 장비 가상현실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현실 건설 현장 장비를 구현했고요. 조종대를 잡으면 직접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험 없이 언제든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데 글로벌 고객의 플랫폼 연결 추진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도 후폭풍, 바이오 벤처 상장 포기 줄 이어. 네, 마지막 소식 바이오 벤처와 관련된 IPO 소식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벤처들이 높아진 상장 허들을 넘지 못한 채 상장을 잇따라 철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혁신 기술인 항체 약물 접합제 즉 ADC 기업 피노바이오는 9개월간 제자리 걸음인 예비 심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결국 상장 신청을 철회했는데요. 지난해 파도 사태 이후에 한국거래소가 예비 상장사의 미래 실적 추정 근거를 놓고 까다로운 검증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20여 곳의 바이오 벤처들은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자진 철회한 곳은 코르파마와 노르마, 옵토레인, 하이오센스 바이오, 피노바이오 등 5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자보안 전문 기업인 노르마를 제외하면 4곳이 모두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업계에서는 파도의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 한국거래소의 심사 절차가 엄격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비 상장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모델과 미래 가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근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특성상 가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매출 추정에 근거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상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 예정인 다양한 종목들, 기업들 살펴보시면 우선 오상 헬스케어가 있고요. D&D 파마텍, J2K 바이오, 이엔셀, 그리고 온코스크로스와 온코닉 테라퓨틱스 등이 있습니다. 자진 철회 5곳 중 4곳이 바이오 기업인데 신약 개발과 매출화 시간이 걸리는데 좀 속도가 아직 붙지 않은 모습이고요. 파도 기술 특례 논란에 심사가 더욱더 깐깐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상장 추진 중인 20여 곳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고요. 매출 창출 근거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까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발 승승장구, AI 반도체 옥석 가리기.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엔비디아발 주가 상승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21일에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대장주격인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총 3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 지금 당장 해도 될 시점인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엔비디아 젠슨 황, 제가 젠슨 황이라면 내가 젠슨 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뭐 미소가 떠나질 않는 젠슨 황 CEO인데 그만큼 엔비디아가 잘 나갑니다. 뭐 작년에 우리가 2차 배터리 하겠는데 올해는 계속 뭐 엔비디아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현지 시각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올해 내내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 지난해에도 뭐 이야기됐고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전에 또 앵커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올해 들어서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46%가 올라가서 아마존을 제치고 미국 기업 시가총액 3위입니다. 이게 뭐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을 따라잡긴 쉽지 않아도 그래도 엔비디아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가 세계 AI 반도체 점유율 몇 %인지 아십니까? 한 80%. 80% 정도. 80%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줄여서 잡아도 70%니까 말 그대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강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우리 AI 반도체 관련 우리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닉스가 어떨지인데 이걸 보시면은 대체가 좀 복잡하게 보이시지만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이고 하단에 보시는 두 개의 이제 그래프가 바로 이제 선 그래프가 삼성전자와 또 우리 SK 하이닉스 뭐 등인데 가만히 보시면 그래도 이 2023년 지난해 1분기를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이 그래도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우상향하죠. 그런 걸 보면 코스피의 반도체의 AI 반도체의 영향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AI 반도체가 상승하는 흐름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이어서 ARM, ARM까지 주가가 급상승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순환매 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급등의 원인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 판매되는 제품에 수요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오죽했으면 손정희 회장도 바로 ARM의 대주주죠. 그런데 많은 또 손실도 입었었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인해서. 그런데 지금 ARM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 5조 원을 회복했다. 손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AI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삼성전자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닉스도 있어야 되죠. SK 하이닉스도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경쟁이 중요한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샘 울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AI 반도체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걸 이제 추진 중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손정희 회장도 AI 반도체에 130조 원 넘는 정확하게는 뭐 133조 원 이야기 나옵니다.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앞다투어서 하고 경쟁이 된다. 그러면 그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시장 분석 회사인 가트너가 지난해에 한 71조 원이었던 AI 반도체가 2027년에는 159조 원 규모로 늘어날 거다. 그럼 얼마입니까? 2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2배 이상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 이 점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일반 인공지능,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이야기, 손정희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자 AGI, AI가 아니라 AGI입니다.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모든 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AI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또 올라갑니다. 한 단계 또 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ARM과 ARM과 또 삼성전자의 관계도 있고 서로 또 협력도 하고 있죠. 또 울트먼이 만드는 이 AI 반도체 생태계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협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생태계 속에서 그런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는 계속해서 많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구글, 아마존, MS 등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AI 반도체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좀 의존도를 좀 낮추자. 80%까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올해 또 2027년 뭐 그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 그대로 AI 반도체 쪽에 투자의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협력을 안 할 수 없는 우리 기업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승 등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미국 AI 반도체, 챗 GPT 기업들의 선전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수혜효가 어떤 점이 특히나 두드러질까요? 그렇죠. 일단은 당장에
우리 주식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 특히 이제 AI 반도체, 생성형 반도체, 또 챗GPT 이런 또 범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PBR이 낮은 업종들의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쭉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 급등하면서 AI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이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반도체 AI 이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는데 방금 전에 이 엔비디아가 견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엔비디아의 견인이 이 아마존을 앞지를 정도로 탄력이 붙고 있다. 그다음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AI 관련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 필요가 있냐면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게 되면 이런 여러분들의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쭉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 잘 나가는데 SK하이닉스와 관련된 거죠. 자, 쭉 보시면은 이미 이 그래프가 지난해에 나온 이 자료인데 2024년이 2023년 보도 기사로는 예정이겠죠. 엔비디아의 HBM3E 공급 예정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선제적으로 엔비디아와 관련 있는 하이닉스에 투자를 해둘 수도 있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중소형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어느 회사와 관련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로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에 주목을 했다면 선제적인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옥석 가리기의 기본이에요.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어떤 기업과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와 또 어떤 기업, 물음표가 되겠죠. 그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방금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첫 번째 기업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STI입니다. STI는 STI, 네. 그렇죠. ABM 생산 시설이 계속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내년 영업이익이 벌써 524원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이게 영업이익이 524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매출 대비 대단한 겁니다. 자, 이게 HBM에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면 삼성전자와 자 나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또 인텔과 마이크론도 고객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STI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STI 이렇게 연결되면서 생산 능력도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 시간 관계상 바로 연결합니다. 가온칩스입니다. 자, 그다음 소개해드린 종목이 가온칩스인데 왜 가온칩스냐면은 AI 주문형 반도체를 계속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온엑스를 보시면은 가온칩스를 보시면은 지난 한 달 동안 간격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주, 일본뿐만 아니라 저펜 가온칩스도 있지만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사실상 기술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 가온칩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미터 공정을 수주받은 디자인 하우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온칩스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 올라간다. 근거 없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의 AI 반도체 이 우상향 상승이 아니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협력하는 점도 가온칩스의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가온칩스, STI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해 주신 분은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과가 괜찮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금호석유 최근에 2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KT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금호석유 봐야죠. 노란 박스를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 파란 줄로 표시된 금호석유 상당히 주가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뭐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고 있죠?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업황은 글쎄 뭐 이렇게 물음표가 있지만은 주주 환원이나 이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 지금 먹혀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대주주인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주주가 이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주가가 뛸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뭐 조카의 난이라고도 우리가 일컫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사주도 좀 더 많이 매입 소각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DL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DL은 뭐 업황이 좋아서 금년에 좋아질 거다 했는데 한번 올랐다 이렇게 밀렸습니다만은 금호석유는 업황과 달리 지금 주주 환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들어오면서 주가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약간 지났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모멘텀이 시작될 때는 기업 밸류업 기대감 요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금방 나오겠습니다만은 개인 대주주가 이제는 주주 제한까지 하면서 거기에 아주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 조카의 난이 재발한 건데요. 이게 뭐 한두 해 있던 게 아니고요. 벌써 제가 알기만 해도 지금 3년째 연속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빗 에쿼티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사주를 많이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소각을 하게 되면은 개인 주주고 그렇고 지금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그 작은아버지죠. 그쪽 집안도 주주율이 올라갑니다. 지분율이 올라가는데 어쨌든 자사주가 지금 18.4%라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좀 빨리 소각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18.4%에 대한 주식이 없어지면 주가는 가치가 18.4%가 마냥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찬성표를 던진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다음부터는 경영진이 또 이렇게 변화 가능성도 뭐라 그럴까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쪽 편도 들고 저쪽 편도 들면서 어느 쪽이 좀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주주 제한이 들어오면 이걸 나 몰라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주주들한테 자기들이 뭐 지분 100%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자사주를 매입소가 한 거를 조금 뭐 18.4%가 다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두 번째는 현금이 순현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배당을 더 늘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주 제한을 배당을 좀 많이 늘려라. 배당을 상당히 늘리게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배당은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에 시장이 높아진 눈높이에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한 게 맞다 이런 건데 과연 이번에 자사주 18.4%를 전량 소각까지 갈지 아니면 그 일부만 할지 국민연금의 이제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갈지가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때까지는 주가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이 중간에 저희가 한 2번 정도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금요일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도 상당히 가담을 했다. 근데 외국인이 진성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잔고율이 지금 0.1%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진성인데 어쨌든 진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목표 주가에는 조금밖에 이제 여유가 안 남았습니다. 주가가 많이 뛰었으니까 목표 주가 여유는 좀 줄었겠죠. 그러나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좋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융지주사들 배당 기산일이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해가 쭉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관련돼 가지고 계속 모멘텀이 있는 한 분위기는
뭐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 좋은 쪽으로 보시면서 좀 천천히 파셔도 되겠다. 지금부터 사는 거는 좀 그렇죠. 신규 매수는 조금 그런데 파는 거는 조금 보시면서 아주 맥스로 올라갔을 때 팔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은 파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때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죠. 아주 특수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보통의 경우를 벗어나는 이런 해였고,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서는 상당히 조금 올라와 있는 건 맞다. 상단은 아니지만 중하단, 중단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PER, PBR로 보시면 그 말씀을 금방 이해를 할 텐데요. 금호석유. 이 회사는 석유화학하는 회사잖아요. 석유화학 회사는 시클리컬입니다. 경기 순환주입니다. 상장이 경기에 민감하죠. 근데 경기 민감주가 12.3배까지 오른 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경기 민감주는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가 보시면 아실 텐데 효성화학이나 DL, SOL 7배, 6배 뭐 이 정도가 사실은 경기 민감주의 밸류에이션 대입니다. PBR로 보셔도 0.7배, 물론 옛날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고 1배보다는 낮습니다만은 상당히 올라와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막 급하게 꺾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좀 일 좀 했나 봅니다. 목표가가 많이 올라왔네요. 자, 목표가 대비 괴를 그러나 8%로 상당히 좁혀져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제는 천천히 차익 실현해도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은 금호석유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털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KT입니다. 주가를 보시죠. 노란 박스로 제가 이렇게 채워놨는데요. 사실 KT 같은 무거운 주식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KT 금융주주 공통점이 뭘까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부의 시책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주주 환원이나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갈 수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KT를 보실 때 이게 그냥 텔레콤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이해가 금방 오실 수 있죠. 그리고 SK텔레콤, LG U+는 개인 대주주들이 이 SK그룹이나 LG그룹, 이 그룹사잖아요. 근데 KT는 뭐 그룹사는 아니고요. 정부의 입김이 잘 작용할 수 있는 이런 회사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SK텔레콤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런 걸 차감하면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강하게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이제 배당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의 재발견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만 KT가 상당히 강합니다. 고배당주 제가 이제 모니터하는 그 회사들이 12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주가를 쭉 보니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KT만큼은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회사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신규로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금호석유랑 마찬가지입니다. 좀 천천히 파시는 그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SK증권입니다. 주주 환원이 이제 안정적으로 갈 거다. 4분기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얘기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5G 들어온 지가 벌써 서비스한 지가 6년 정도 되거든요. 시장이 성숙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선 쪽에서 뭐 크게 늘어나는 거는 기대하기 좀 힘들 거고 이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 뭐 한 5군데 이렇게 뭐 AI가 됐든 뭐 IoT가 됐든 여러 가지의 지금 골고루 이제 성장 산업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과가 날지 안 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는 경영진이 이미 이 별도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의 반 정도를 자사주나 배당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안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자기들이 내놓은 그 50%의 가이드라인에 맞출 거다. 그러면 배당 수익이 얼마 나올지 금방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한 5%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24년도부터는 이제 연말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배당하고 나면 배당락이 있잖아요. 근데 배당락 후에도 주가 복원력이 좀 강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 뭐 통신회사인데 앞으로 AI 부분 B2B도 사업 본격화할 거고 다양하게 그룹사에서 여전히 뭐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질적으로 좀 좋아질 거다. 이 점을 좀 보시고요.
자, 여기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산 데가 많죠. 금융지주 쪽을, 금융사들을 강하게 샀잖아요. 외국인들은 이쪽에.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에 호응을 잘할 수 있는 쪽에 지금 집중 포화를 지금 퍼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매 잔고율 0.2%입니다. 0.2%는 그냥 코스피 평균 정도죠. 그러니까 새로 진성으로 사들어온 외국인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KT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나마 이번에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리레이팅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PER, PBR 보셨을 때 8.1배 PER이네요. 낮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SK텔레콤 9.8배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PBR로 보셔도 SK텔레콤 0.9배보다는 낮죠.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낮지는 않다.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천히 좀 그 매도나 이런 걸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최근에 조금 올라왔네요. 그래서 괴리를 보니까 이제는 10%까지 좀 줄어 있습니다. 좀 염두하시고요.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금호석유, 펀더멘탈로 KT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욕 세 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예상치를 웃돈 생산자 물가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은 엔비디아발 수혜주를 꼽아서 집중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금요 석유, 펀더멘탈은 KT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